밤새 내린 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며 거칠게 떨어졌다. 젖은 공기엔 술과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는 은주가 사는 반지하 방의 축축함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그녀는 허리를 굽힌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리는 좁은 방 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덮은 채 장기침을 했다. 6살 몸집이 작은 아이는 늘 감기에 걸려 있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이 반지하 방은 아이에게 언제나 겨울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도혁이었다. 취기에 젖은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따개도 떼지 않은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여보 나왔다. 낮게 깔린 목소리엔 위험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은주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는 서둘러 할인을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움찔 떨렸다. 할인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을 때렸다. 은주야, 내가 뭐라 그랬어? 어디 숨겨놨냐고. 도혁은 비틀거리며 방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손이 허리춤을 뒤지며 살벌한 기세로 흔들렸다. 오늘 빚쟁이들이 왔다고. 너 때문에 창피 죽는 줄 알았어.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돈? 숨겨둔 돈이라고 해봐야 할인의 내복 하나 값도 안 되는 몇천 원뿐이었다. 나 아무것도 안 숨겼어. 당신도 알잖아. 오늘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했고. 거짓말하지 마. 도혁이 손을 들어 은주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은주의 몸이 공중에서 뒤로 젖혀졌다.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아파. 도혁은 그 울음소리마저 시끄럽다며 고함을 질렀다. 애부터 조용하게 해. 나 지금 미치겠단 말이야. 그는 은주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은주의 등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세게 부딪혀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사람 새끼면, 남편이 힘들다 하면 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피로 번들거린 그의 얼굴이 한순간 짐승처럼 겹쳐 보였다. 당신한테 맞는 게 내 편 드는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도혁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짝! 혀끝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할인이 은주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그만해. 우리 엄마 때리지 마. 그러나 도혁은 아이의 팔을 거칠게 떼어냈다. 입 다물라니까. 애새끼가 어른 일에 끼어들어. 그 순간 은주의 눈이 번뜩였다. 자신이 부서지는 건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아이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주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도혁의 팔을 밀쳤다. 얇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판단을 끝냈다. 오늘 도망친다. 오늘 안 하면 둘 다 죽는다. 은주는 할인을 번쩍 들어 품에 안았다. 도혁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어딜 도망가. 그러나 은주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신발을 찾을 시간조차 없었다. 문을 열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어깨를, 발끝을 내려쳤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발바닥이 젖은 시멘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찢겼다. 유리인지 돌인지 모를 것들이 계속 발을 파고들었다. 할인이 그녀의 품에서 떨며 말했다. 엄마, 추워, 무서워. 은주는 갈라진 숨을 내쉬며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할인아.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자. 뒤에서 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주야, 돌아와. 죽여버리기 전에. 하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비 속에서
그녀는 계속 달렸다. 살아남기 위해, 할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뛰었을까? 도역의 고함 소리는 멀어지고 대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른 순간 은주의 무릎이 툭 하고 꺾였다. 그녀는 비가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게 턱까지 차올랐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배고파?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갈라지듯 아팠다. 할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줄 돈조차 없다는 현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 반지하 저 건물로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도 친구도 도울 사람도 없다. 손에는 단 한 장의 1,000원짜리도 없었다. 죽을까? 그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다가 할인의 체온이 은주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였다. 바람에 날리던 전단지 하나가 가로등 아래에서 펄럭였다. 은주는 기계처럼 시선을 돌렸다. 청담동 입주 도우미 급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선불 지급 가능. 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할인아. 젖은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가보자. 저기 가보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며 전단지는 다시 흔들렸다. 마치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은주는 다시 아이를 등에 업었다. 차갑고 무거운 현실 속에서 그 주소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가 너 지켜줄게. 이제 절대로 누구도 널 못 때리게 할게. 비는 계속 쏟아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옥에서 벗어난 첫걸음이었다. 비는 새벽까지 내렸다. 축축하게 젖은 골목을 벗어나자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전단지에 적힌 주소는 끝없는 언덕 위에 있었다. 은주는 할인을 등에 업은 채 절뚝이며 걸었다.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있었고 젖은 머리칼은 목 뒤에 달라붙어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언덕 끝에서 장대한 형태가 나타났다. 커다란 철문, 잘 다듬어진 정원수, 그리고 그 뒤로 그림처럼 서 있는 2층 저택. 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은 금방 차가운 공기에 베어졌다.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집이 맞나? 길바닥을 전전하던 자신과는 다른 세계. 그 대비는 은주의 가슴을 더 쪼그라들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상냥한 소리였지만 은주의 고막엔 전쟁 알람처럼 들렸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십니까? 은주는 침을 삼켰다. 저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입주 도우미 구한다는. 대답은 바로 오지 않았다. 비가 처마 끝으로 떨어지며 긴 침묵을 채웠다. 제발 문만 열어주세요. 아이 체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철컥. 묵직한 진동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은주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을 뻔했다. 하지만 할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정원 깊은 곳에서 현관등이 켜졌다. 그 아래 양복을 단단히 여민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무표정한 선이 단단히 그어져 있었다. 여기가 청담동 해우제인가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중년 남자는 은주를 위아래로 보더니 미간을 좁혔다. 이게 무슨 행색입니까? 비 오는데 애까지 없고 이 시간에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죠? 그 말투엔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일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그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뭐든지 그 말을 믿고 아무나 들이라고요? 그 순간 할인이 작게 기침했다. 작고 약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기침은 남자의 눈썹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었다. 애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저 다른데 맡길 곳이 없어서. 여긴 보육원이 아닙니다. 빈민 아가씨가 건너집처럼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그의 표정은 돌려보낼 이유를 찾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다. 그때였다. 현관 안쪽에서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위엄을 품은 소리. 기훈 실장, 무슨 소리야?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대리석 계단 위에서 사모님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서사모. 실크 가운을 두른 그녀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처럼 어두웠고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드리워 그 눈동자가 더 서늘해 보였다. 그 시선이 은주와 할인에게 머무르는 순간 서늘한 공기가 더 차갑게 식어버렸다. 저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아이가 오랫동안 비를 맞아서 잠시만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서사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할인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듯 놀라운 속도로 감정이 지나갔다. 그리고 순간 그 눈동자에 작고 미묘한 떨림이 스쳤다. 마치 무엇인가 떠오른 사람처럼. 하지만 그 떨림은 이내 차디찬 무표정으로 사라졌다. 실장, 서사모가 낮게 말했다. 데리고 들어와. 기훈 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사모님, 이런 사람은 들이라 했어. 날카롭고 단호한 단 한마디. 그 말에 기훈은 더는 반박할 수 없었다. 은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몸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 집의 분위기는 숨조차 자유롭지 못한 공기였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은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넓은 복도, 고급 대리석 바닥, 손때 하나 없는 계단 손잡이, 숨결조차 조심스러웠다. 여기선 큰 소리 내지 마. 기훈 실장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특히 애 울음소리. 사모님은 아이 울음소리 질색이야. 알아듣지? 은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기훈 실장은 문 하나를 열었다. 여기가 내 방이다. 방은 작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낡은 침대와 작은 서랍장 하나. 창문은 작지만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기훈은 문가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사모님 눈 밖에 나면 바로 쫓겨난다. 특히 조용히 있어. 괜히 아는 척, 궁금한 척 하지 말고. 그의 말투엔 분명 저기가 담겨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만 숙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엔 비로소 고요가 내려앉았다. 하리는 은주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맞아? 은주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응, 절대. 여기선 아무도 우리 못 때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집이 주는 평화는 너무나 얇고 너무나 쉽게 깨져버릴 운명의 첫 조각이라는 것을. 저택의 복도 어딘가에서 서사모의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리고 은주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슬픔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저택에 들어온 첫날 밤 은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은 따뜻했고 이불은 포근했지만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이 열리고 도역이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그 공포는 습관처럼 몸에 밴 그림자였다. 하리는 은주의 옆구리에 얼굴을 묻고 잤다. 작은 손이 은주의 옷깃을 꼭 잡은 채였다. 이 아이만은 절대 다시 겁먹게 하지 말아야 해. 그 다짐 하나로 은주는 간신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저택은 이미 분주했다. 기훈 실장이 서둘러 사람들을 지휘했지만 은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너 손 놓지 말고 일 배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설거지통을 가리켰다. 은주는 얼어붙은 손으로 찬물에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저택의 주방은 넓었지만 공기가 차가웠다. 직원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도 그랬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숨을 삼키는 듯한 분위기. 은주는 낮게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하리나 물 좀 마셔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때 털컥 저택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문 닫히는 소리가 주방까지 파고들었다. 모두가 동시에 굳었다. 서사모가 나타난 것이다. 슬리퍼 소리가 딱 울리며 가까워졌다. 그 소리만으로도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주도 본능적으로 등을 펴고 고개를 숙였다. 서사모가 주방 문가에서 멈췄다. 아무 말 없이 은주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와 눈빛이 너무 깊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미움인지 경멸인지 혹은 다른 감정인지 새로운이라며 서사모가 낮게 말했다. 이름이 뭐지? 은주입니다. 사모님. 서사모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러고는 싱긋 웃었는데 그 웃음은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 애는? 시선이 은주의 뒤에 조용히 숨어있던 할인에게로 향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뒤로 감췄다. 제 딸입니다. 그 말에 서사모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금방 조용한 분노로 바뀌었다. 내 울음소리 들리면 난 미쳐. 알지? 은주는 심장이 움찔하며 멈춰 서는 것 같았다. 네, 잘 단속하겠습니다. 서사모가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말없이 분위기를 압박하는 동안 직원들은 거의 숨도 쉬지 못했다. 그러던 중, 탁! 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떨어뜨렸다. 컵이 바닥에서 튀며 큰 소리를 냈다. 서사모의 어깨가 확 굳었다. 그리고 조용히 좀 못해. 그녀의 날카로운 고함이 주방을 갈랐다. 할인은 놀라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은주는 식칼을 들던 손이 덜덜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애가 놀라서. 은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인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서사모의 목소리는 더 날이 섰다. 울지 말라고 했잖아. 내 집에서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 정말 질색이야.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할인이 울음을 참으려 하듯 소리 대신 작게 배를 감싸며 말했다. 할머니 배고파요.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다. 은주는 숨까지 잃었다. 할인은 할머니란 단어를 쓸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냥 배고프다는 뜻이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서사모를 세차게 흔들었다. 서사모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너무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한 조각이 불현듯 눈앞에 나타난 듯한 표정. 그러나 그 감정은 다시 한순간에 사라졌다.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졌다. 기훈 실장. 서사모가 뒤돌아가며 말했다. 저 애한테 밥 좀 줘라.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다시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어정쩡했고 기이하게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서사모가 멀어지자 주방에 누군가 숨을 몰래 뱉었다. 그러자 공기가 풀리는 듯 했지만 은주의 가슴은 오히려 더 죄어왔다. 할인의 말 한마디에 왜 사모님이 그런 표정을, 왜 그 눈동자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섬광처럼 스치는 낯섦과 익숙함이 함께 떠올랐을까.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오늘 일로 사모님의 마음에 어떤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 균열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진실을 향해 이어질지 은주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사모가 주방으로 들어온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독 서사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지 않던 그 시간 기훈 실장이 은주를 향해 불러세웠다. 오늘 제사 준비 들어갑니다. 사모님 딸 기일이야. 실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뒤이어 식탁 위로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던져졌다. 사모님 카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재료만 사오면 돼. 그리고 단 한 번도 불만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 알았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카드 한 장이면 지금 당장 빚을 갚고 도망친 삶을 완전히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었다. 할인이는 주방에서 밥 먹여놔. 절대 따라붙게 하지 마. 오늘만큼은. 기훈 실장은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돌아섰다. 은주는 딸을 주방 아주머니에게 맡기며 조용히 말했다. 제발 잠깐만 봐주세요. 이 아이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할인은 은주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만 엄마 금방 올게. 꼭 올게. 은주는 아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돌아섰다. 백화점 지하 식품관. 은주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다. 눈부신 조명 아래 반짝이는 고기들, 정교하게 쌓인 과일, 수십만 원짜리 수산물. 모두가 이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늘 헐어 빠진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오늘은 그 앞에 검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 현실이 어색해 몸이 굳을 지경이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정육 코너 직원이 행복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은주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묘하게 걸렸다. 낡은 청바지, 편의점 알바 조끼 같아 보이는 외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한눈에 봐도 이곳 손님들과는 결이 달랐다. 은주는 작은 용기로 말을 꺼냈다. 저 제일 좋은 한우 안심으로 주세요. 선물 세트도 제일 좋은 걸로요. 직원은 잠시 멈칫했다. 고객님, 이건 100g에 6만 원이 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검은 카드를 내밀었다. 찰나.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표정이 환해지고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서비스까지 챙겨주려 했다. 카드를 긁는 소리가 빈 가슴에 기묘하게 울렸다. 와, 이게 진짜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육 세트를 받는 순간 팔이 휘청할 만큼 무게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이 고기들이 향하게 될 자리였다. 죽은 아이에게는 최고급 음식, 살아있는 내 아이는 하루 한 끼도 눈치 보며 먹는데 그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팠다. 과일 코너에서도 또 한 번 상황이 반복되었다.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흠집 없는 걸로요. 직원은 다시 한번 은주를 의심하듯 바라봤다. 하지만 카드가 보이는 순간 태도는 또 바뀌었다. 그들의 변화하는 얼굴을 보며 은주는 씁쓸함과 묘한 감정이 뒤섞였다.
돈이 있으면 미소를 받고 없으면 비웃음을 받는 거구나. 그 차이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해온 은주였지만 이렇게 극명한 대비는 또 처음이었다. 백화점 한 구석, 은주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돌렸다. 눈물이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올라왔다. 왜인지 모르게 서러웠다. 남의 집 제사상엔 수백만 원이 자연스럽게 쓰이는데 할인에게 따뜻한 고기 반찬 한 번 먹여주는 건 한 달 내내 고민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죽은 사람에게는 호사스럽고 살아있는 내 새끼는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겨우 찬밥에 물 말아주며 살았는데 은주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을 했다. 오늘만큼은 최고로 만들자. 어차피 살아있는 아이의 밥은 내가 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니까. 그 말은 포기처럼 들렸지만 어디까지나 살아야만 한다는 생존의 의지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에 실린 봉지들이 똑딱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비싼 음식 앞에서도 은주는 웃지 못했다. 그저 오늘 밤의 상차림이 또 다른 짐이 될 뿐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저택 입구에 섰을 때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식재료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절망과 희망의 무게였다. 대문이 열리고 은주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오늘 저녁의 제사상은 그녀를 또 어떤 벼랑 끝으로 몰아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무리 화려한 음식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한다는 것. 저택의 주방은 낮인데도 어둠이 내려앉은 것처럼 고요했다. 은주는 장바구니에서 비싼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다. 고기만 몇십만 원, 과일, 전재료, 생선. 손끝이 떨렸다. 이걸 망치면 끝이야.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 기훈 실장은 멀찍이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사모님 기일은 우리 집안 행사 중 가장 중요해. 허튼 짓 하지 말고 감히 맛이 다르다 싶으면 너 바로 나가는 거야. 차갑게 던져지는 말들. 그 속에 섞인 위협과 경멸의 기운이 주방 공기를 짓눌렀다. 은주는 겉으론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생존을 향한 긴장만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고기를 손질하다가 은주는 문득 손가락을 멈췄다. 자신도 모르게 칼이 일정한 간격으로 척척 움직이고 있었다. 분명 배운 적 없는 방식이었다. 내가 이런 칼질을 할 줄 알았던가. 고아원에서 배운 건 단순한 식당 서빙과 설거지, 간단한 채소 손질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손길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이 스며든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은주는 찜용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간장, 배즙, 마늘, 생강,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야 할 재료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손끝으로 향했다. 올리고당을 이 정도? 아니, 이건 나중에 넣어야. 스스로도 놀라 입술이 떨렸다. 내가 왜 이걸 알고 있지? 머릿속 깊은 곳에서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어떤 기억의 온기가 손을 이끌었다. 가마솥에서 기름이 반짝일 때 전 부칠 반죽이 저절로 완성되어 있었다. 부추의 양, 숙주의 수분 짜내는 타이밍, 소금 간을 맞추는 손끝의 감각까지 도무지 자신이 가진 실력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기훈 실장이 옆에서 힐끗 보더니 눈을 가늘게 좁혔다. 너 어디서 요리 배웠지? 저 배운 적 없습니다. 그냥 손이. 순간 은주는 말문을 닫았다. 저 말을 그대로 했다가는 기훈 실장에게 더 큰 의심을 살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이 정도 솜씨가 난다고? 은주는 숨을 죽이며 다시 움직였다.
손끝은 머리가 따르지 못하는 속도로 계속 움직였다. 잡채를 위한 채소가 가지런히 줄을 섰고 프라이팬의 온도도 마치 오래 몸에 익은 듯 정확했다. 문제는 은주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 저녁 무렵 거실 중앙의 상이 하나둘 채워져 갔다. 전이 따뜻한 온기를 유지한 채 겹겹이 놓이고 윤기 흐르는 갈비찜은 향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했다. 은주는 땀을 닦을 틈도 없이 마지막으로 잡채를 체크했다. 젓가락으로 한 줄기 들어보니 부추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달짝지근한 맛이 끝에 감돌았다. 그 순간 은주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치밀어 눈을 감았다. 어디서 이 맛을? 입안에 맴도는 이 맛은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 자신에게 해주던 집밥의 온기 같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런 기억은 존재할 리 없었다. 고아원, 학대, 가난, 폭력. 그 사이에 따뜻한 집밥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손끝은 왜 이 맛을 알고 있는가? 잡채 완성했습니다. 은주는 간신히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기훈 실장은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부추를 넣었다고? 누가 그렇게 해? 시금치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설명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입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가 잡채했다고? 서사모였다. 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뒤돌아보는 것이 두려웠다. 서사모는 아무 말 없이 접시 앞에 섰다. 젓가락 하나를 들어 잡채를 한 가닥 집었다.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이상하리만큼 느리고 신중했다. 그리고 입에 넣자마자 서사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떨림은 은주도 봤다. 팔짱을 낀 기훈 실장도 구석에서 바라보던 주방 아주머니도 그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보았다. 서사모가 잠시 말을 잃었다. 한 가닥 더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모를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맛, 왜 이 맛이 여기서 나와? 은주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서사모는 젓가락을 떨구듯 내려놓고 은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의심도 경멸도 없었다. 대신 혼란,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 기훈 실장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눈빛이 더 예리하게 나를 세웠다. 사모님, 혹시 뭐 이상한 점이라도? 아니야. 서사모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상차리게 준비해. 그녀는 잠시 더 은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 거실로 걸어갔다. 걸음의 박자, 발목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을 담고 있었다. 서사모가 사라진 뒤 기훈 실장은 한참 동안 은주를 노려보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는 그에게 정작 자신이 대답을 몰랐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도 확신했다. 자신은 그냥 고아원 출신의 불운한 여자, 도망치듯 살아온 가난한 엄마일 뿐이라고. 하지만 손끝이 만든 그 맛, 서사모가 보인 그 표정, 그리고 가슴 어딘가 울리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은 그 생각을 무너뜨렸다. 그때 은주는 깨닫고 있었다. 오늘은 음식만 만든 것이 아니다. 잊힌 과거의 문을 손끝으로 열어버린 것이었다. 제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저택의 거실은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은주는 숨을 죽인 채 상위 마지막 그릇의 위치를 조정했다. 향 냄새, 음식의 따뜻한 김,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모든 것이 낯설고도 서늘했다. 기훈 실장은 홀가분한 표정도 없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은주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곳곳을 눌러댔다. 그때였다. 딱, 딱. 2층에서 하이힐 굽소리가 규칙적으로 내려왔다. 서사모였다. 그녀는 상복에 가까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은주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오늘만큼 서사모의 얼굴이 죽은 사람을 떠올리는 모습이 선명했던 적은 없었다. 됐나? 서사모의 음성은 굳은 벽을 긁는 듯 차가웠다. 네, 사모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러나 서사모는 상차림을 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한쪽 장식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매일같이 닫혀있던 유리장. 은주가 이 집에 들어온 후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곳. 서사모는 문을 열고 조심스레 얇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액자를 꺼냈다. 기훈 실장의 표정이 긴장으로 달라졌다. 사모님, 제가 손대지 마. 서사모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정지시켰다. 은주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끔거렸다. 처음 보는 장면이었지만 왜인지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서사모는 액자를 들고 은주에게 다가왔다. 받아. 은주는 얼떨결에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지금 막 뜯어낸 듯 보자기에는 은은한 향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 왜 이걸 나에게 들라고 하지? 보자기의 매듭이 서서히 풀렸다. 서사모의 손이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은주의 손이 저절로 그것을 펼쳤다. 스르륵. 비단이 흘러내리고 액자 속 사진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사진 속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그 눈매, 볼 옆에 작은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옷, 저, 흰 천에 노란 실로 정교하게 놓인 작은 문양들. 은주의 시선이 그곳에서 완전히 멈췄다. 그 옷은 어릴 적 자신이 고아원에서 평생 간직해온 세상에 하나뿐인 옷과 똑같았다. 아니,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동일했다. 작은 얼룩 자국의 위치, 문양의 결, 손바느질의 꼬임까지. 은주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이 흔들릴 정도로. 이게 왜 여기? 그녀의 입술이 저절로 움찔거렸다. 서사모의 눈이 날카롭게 좁혀졌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듯한 눈빛. 왜 그래? 서사모가 낮게 물었다.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그냥 옷이 어릴 적 제가 입었던 옷과.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치솟았으나 은주는 급히 말을 삼켰다. 이 말을 그대로 내뱉는 순간 기훈 실장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 명확하게 상상되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서사모의 표정은 이미 한 번 흔들린 뒤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녀는 은주를 향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눈빛을 보냈다. 애틋함, 미움, 그리움, 혼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 그 순간 은주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치밀어 올랐다. 사진 속 그 아이는 웃고 있는데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슬픔이 마치 자신의 기억 깊은 곳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유 없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기훈 실장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사모님, 상 차리는 데 집중하시죠. 저런 것에 신경 쓰실 이유 없습니다. 서사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주 낮게 말했다. 오늘은 이 아이가 오겠지. 그 말은 죽은 딸을 부르는 슬픔이 아니라 마치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처럼 들렸다. 은주는 그 목소리를 듣자 몸서리가 쳐졌다. 왜 자신에게 이 사진이 가슴 한복판을 후려치는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다. 액자를 다시 장식장 근처에 내려놓자 은주의 손끝은 아직도 떨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미소가 점점 자신의 얼굴과 겹쳐졌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집안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사진 속 문양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저 문양은 은주가 태어나자마자 입고 있었다던 고아원 수녀님이 유일한 단서라며 건네준 그 옷의 문양과 완벽히 같았다. 숨이 막힐 듯 좁은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왜 나랑 닮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운명의 문을 열기 시작한 첫 신호였다. 그리고 은주는 아직 몰랐다. 지금 본 사진 한 장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이 도미노 첫 조각이라는 것을. 제사 준비가 끝나자 저택 전체는 긴장과 정적이 뒤섞여 있었다. 하늘은 이미 어둑했고 서사모의 얼굴에는 매년 반복되는 그 기일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은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의 과거가 자꾸만 겹쳐졌다.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우연이겠지. 문양쯤은 비슷할 수도. 그때였다. 은주 씨. 기훈 실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흘러왔다. 은주는 흠칫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예리하고 미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까 그 액자, 왜 그렇게 떨었지? 은주는 본능적으로 경계 자세를 취했다. 떨었다고요? 제가요? 웃기지 마. 기훈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사진 보고 식은땀이 나더라. 눈빛도 흔들리고 딱 뭔가 아는 사람처럼.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그럼 왜 사모님도 갑자기 표정이 이상했을까? 왜 둘 다 그 사진만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데? 기훈의 시선이 은주 얼굴에 박혔다. 그 눈은 마치 달라붙어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했다. 너 의심스러워. 은주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망쳐온 과거와 다른 종류의 위협이 천천히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모든 음식과 제사상이 거실에서 정리되는 동안 은주는 조용히 자신의 방 문을 닫았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다. 정말 나랑 닮았던 걸까?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헝겊 조각 하나를 꺼냈다. 고아원에서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 어릴 적 입었던 옷의 작은 조각이었다. 누군가 급히 찢어 남긴 듯 가슴 쪽 문양 일부만 남아 있었고 수녀님은 그것이 내 출생을 찾는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은주는 그 조각을 손바닥에 올렸다. 수십 년이 지나 달아바랜 천. 설마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사진 속 아이 옷을 떠올리자 문양의 선, 바느질의 결, 심지어 실의 색까지 정확히 같았다. 은주는 갑자기 숨이 멎는 듯했다. 말도 안 돼. 헝겊 조각을 가슴에 붙잡고 중얼거렸다. 이건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들었는데. 손이 떨렸다. 눈물이 울컥 고였다. 그 아이가 혹시 나?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은주는 급히 헝겊 조각을 이불 속에 숨기고
문에 귀를 대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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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힐 소리. 서사모였다. 왜 이 늦은 시간에? 은주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서사모는 장식장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은 깊고 얼굴은 검은 그림자처럼 어두웠다. 무엇보다 액자가 보이지 않았다. 은주는 경악했다. 액자를 꺼냈어? 서사모는 액자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애착이었다. 그러다 서사모의 시선이 천천히 은주에게 향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숨결 하나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다. 은주 씨, 서사모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평소의 냉담함이 전혀 없었다. 이 사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은가? 은주의 손이 본능적으로 이불 속 헝겊을 움켜쥐었다. 아, 아닙니다. 처음 봐요. 은주는 급히 손을 뒤로 숨겼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서사모의 눈에 잡혀버렸다. 서사모는 은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강렬했고 그 속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고통이 있었다. 내가 만든 음식의 맛.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우리 지수가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했던 맛이었어. 은주의 숨이 멎었다. 그리고 서사모가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내가 아까 한 표정, 내 아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과 똑같았어. 은주의 무릎이 흔들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안 돼. 제발 아니길. 그러나 진실은 은주를 향해 천천히 문을 열고 있었다. 서사모가 방으로 돌아간 뒤 은주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불 속 헝겊 조각을 꺼내 바로 앞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천 조각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렸다. 은주는 서사모가 떨어뜨린 액자 덮개 조각을 몰래 가져와 헝겊 조각 옆에 놓았다. 두 문양을 맞대는 순간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두 문양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선의 각도, 실밥의 흐름, 손바느질의 습관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다. 은주는 입을 막고 훌쩍였다. 눈물이 저절로 떨어졌다. 나는 누구야?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흔들었다. 그때였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 은주가 깜짝 놀라 문을 바라보는 순간 딱 누군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은주는 맨발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기운 실장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낮게 차갑게 흘러왔다. 은주 씨, 지금 뭐하고 있어? 그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들은 사람처럼 섬뜩하게 낮았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액자 사건은 이제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심을 자극한 위험한 퍼즐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방을 갈랐다. 은주는 숨을 삼키며 헝겊 조각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철컥. 문이 열리며 기운 실장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사냥꾼의 것이었다. 은주 씨, 방에서 뭐 하는 거지? 목소리는 낮았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녀의 표정을 읽어내고 있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책상 앞을 가렸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조차 기운의 눈에 걸렸다. 뭐 숨겨? 그는 문을 밀어젖히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가 뚝 하고 끊어졌다. 은주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 정리하다가. 방 정리? 기훈 실장은 코웃음을 치더니 시선을 방 안 곳곳에 흘렸다. 침대, 책상, 창문, 바닥. 그리고 은주가 숨기고 있는 손. 은주 씨.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바보로 보여? 그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하게 내려갔다. 기훈 실장은 방 안을 침묵 속에 천천히 걸어 다녔다. 머리카락조차 흔들리지 않는 공기. 그 침묵은 폭발 직전의 전율 같았다. 오늘 사모님 표정 봤어? 그가 물었다. 은주는 답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그랬던 것 같더라. 기훈 실장은 천천히 손가락을 튕겼다. 이 집에서 사라진 지수 아가씨 이야기는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민감한 일이지. 은주의 눈이 흔들렸다. 기훈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근데 말이야. 왜 사모님은 너만 보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 그의 시선이 살얼음처럼 날카롭게 좁혀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걸 찾아본 사람처럼. 은주의 그릇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훈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봐. 내 정체가 뭐야? 저는 그냥.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일 뿐이에요. 기훈은 갑자기 짧게 웃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웃음은 더욱 소름 끼쳤다. 그냥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 주제에 왜 사진 한 장 보고 그렇게 멘탈이 나가?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의심을 살 것 같아서. 말을 하자니 모든 걸 들켜버릴 것만 같았다. 기훈의 저음이 파고들었다. 혹시 너도 뭔가 찾고 있는 거야? 은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거짓을 증명했다. 기훈 실장의 표정이 점점 승부수를 던지는 듯한 표정으로 변했다. 좋아. 그럼 증명해.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은주의 팔을 당겼다. 책상 위 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주워들려 했지만 기훈이 더 빨랐다. 그는 헝겊 조각을 들어 올려 살폈다. 작은 문양, 바랜 자수, 그리고 그것이 가진 단서의 냄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은주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어릴 때 고아원에서. 고아원. 기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눈빛이 갑자기 날카롭게 굳었다. 그 고아원 이름이 뭐지? 은주는 망설였다. 말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말 못하겠다는 거네. 기훈 실장이 단정 짓듯 말했다. 확실해졌다. 은주의 심장이 멎었다. 내가 사모님 딸 지수를 사칭하려고 들어온 거지? 아니에요. 은주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런 의도 없어요. 절대. 그럼 왜 사모님이 널 보고 이상하게 굴어? 기훈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왜 음식 맛을 보고 울먹였을까? 왜 사진을 보면 둘 다 떨지? 은주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벽에 다다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기훈은 낮게 속삭였다. 너 사모님이 마음 약해지는 틈을 노리고 집안 재산이라도 노릴 생각이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은주는 울먹였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기훈 실장은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래. 내 말이 사실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의 말투는 이미 결론을 정한 사람의 것이었다. 은주는 공포가 온몸을 덮었다. 무슨 뜻이에요? 기훈 실장은 천천히 웃었다. 내일부터 사모님 앞에서 내가 했다던 실수들을 정리해서 보고할 거야. 은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은 얌전하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사모님 많이 날카롭지. 그의 목소리가 귓불에 닿았다. 너한테 불리한 얘기 몇 개만 섞으면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야. 은주의 숨이 턱 막혔다. 왜 그러세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기훈 실장은 단호하게 속삭였다. 살아남으려면 알겠지? 여기서 조용히 있어.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고. 액자, 사진, 사모님 반응. 다 잊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기훈의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아, 그리고 기훈 실장이 방을 나서며 말했다. 오늘 밤 사모님 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괜히 누가 오해하면 내가 사모님 물건 훔치려 했다고 하면 되니까. 은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훈의 마지막 말이 어둠 속에 가라앉았다. 누명을 씌우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찰칵. 은주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헝겊 조각을 꾹 쥐며 눈물이 바닥에 흘러 떨어졌다. 이제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모의 그림자는 곧 그녀의 과거와 진실을 향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택의 거실은 하루 종일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하지만 은주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기훈 실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낡은 가방이 뒤집힌 채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그 속에서 굴러나온 반지 하나. 은주는 숨이 턱 막히며 속삭였다. 이건 제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사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내 반지, 이 귀한 걸 내 가방에서 찾았다고? 은주는 떨면서도 끝까지 애원했다. 전 몰라요. 기훈 실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끊었다. 회장님, 경찰 부르시죠. 말이 통할 사람 아닙니다. 은주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았다. 지민이가 그녀의 옆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엄마 도둑 아니야. 아저씨 나빠. 저 사람만 아니면 이 집에서 우리 살 수 있었는데. 은주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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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택의 대문이 무너질 듯한 굉음. 이은주, 나오라고 했지. 은주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조차 들이쉬지 못했다. 그 목소리, 그 악마 같은 목소리, 도혁이었다. 술 냄새가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거실 가득 퍼져나오는 듯했다. 기훈 실장이 누군가를 향해 흘끗 웃었다. 회장님, 누군가 찾으러 온 모양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도혁은 짐승처럼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이 미친년이 여기 숨어 있었네. 그는 거칠게 은주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또 도혁아 그만.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었다. 하린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빠 하지 마. 엄마 아파. 도혁은 하린을 잇는 힘껏 밀쳐냈다. 아이가 바닥에 구르며 벽에 부딪혔다. 하린아.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끊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녀는 도혁의 팔을 미친 듯이 물어뜯으며 울부짖었다. 내 아이 건드리지 마. 도혁은 광분하여 은주의 옷자락을 잡아 세차게 끌어당겼다. 직. 옷이 찢어지는 소리. 순간적으로 허공에서 번개가 스친 듯했다. 은주의 왼쪽 어깨부터 가슴께까지 대각선으로 찢긴 옷 사이로 붉은 빛이 드러났다. 샹들리의 조명이 그 상흔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사모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서서히 계단을 내려왔다. 저 상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주는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다. 도혁의 소나기가 여전히 그녀를 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힘이 무섭지 않았다. 사모님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주의 어깨 위 그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자국으로 향했다. 27년 전 끓는 국물이 쏟아졌던 그 아침, 엄마의 다리에 매달리며 장난치던 작은 손, 그리고 아이의 비명, 세상 그 어떤 죄책감보다 깊게 남은 흔적. 사모님의 입술이 떨렸다. 그 상처, 그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필요도 없었다. 그 상처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다시 이어졌다. 은주가 아닌 수지, 그녀의 잃어버린 아이. 떨어진 적 없는 핏줄. 사모님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 손 치워.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도혁이 놀라 손을 놓는 순간 사모님은 미친 듯이 달려가 은주를 끌어안았다. 수지야, 내 딸 수지야. 은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앞이 흐려졌다. 사모님? 사모님은 은주에게 매달리듯 울었다. 이 흉터 내가 낸 거야. 내가 내 잘못으로. 눈물과 떨림이 내려앉은 그녀의 손길이 은주의 상처 위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 순간 은주는 이 집에서 처음 느껴본 따뜻함의 파문이 일었다. 어릴 적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손, 그 안에서 그녀의 숨이 흔들렸다. 도혁은 상황을 부정하듯 소리쳤다. 회장님, 사모님, 정신들 좀 차리세요. 흉터 하나 있다고 애가 돌아오냐고요. 그러나 이미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김 회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경호원, 저놈을 무릎 꿇려. 압도적인 목소리에 거실 공기가 흔들렸다. 도혁이 끌려가는 동안 은주는 사모님의 품에 파묻혀 있었다. 사모님의 손은 어깨의 상처를 감싸며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맞아, 내 새끼. 내가 잃어버린 수지다. 그 순간 사라졌던 27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실 한복판에서 모든 운명이 뒤집혀졌다. 거실 전체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정적에 잠겨 있었다. 도혁은 경호원들에게 완전히 제압되어 끌려가고 있었고 기훈 실장은 벽에 붙어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중심에서 은주는 사모님의 두 팔에 감싸 안긴 채 한 손으로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다. 사모님은 흐느끼며 되뇌었다. 이 흉터, 내가 낸 상처야. 수지야, 우리 수지야. 은주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밀치고 욕하던 그 사모님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그때 굳건하게 서 있던 김 회장이 처음으로 무너지듯 한숨을 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목을 매만지며 겨우 말을 이었다. 확인해야 한다. 수지라면 반드시 증명이 나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의료팀 불러. 친자 검사 준비해. 경호원이 고개를 숙여 뛰쳐나가며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서둘러 도착한 의료진이 면봉을 은주의 입안에 넣어 세포를 채취했다. 사모님과 김 회장 역시 침착하려 애쓰며 검사를 받아들었다. 은주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이제는 더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사모님이 손등을 잡아주었다. 수지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아니라고 나와도 절대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은주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저 정말 수지 맞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머금은 채
은주의 볼을 감쌌다. 엄마는 알아. 딸을 알아보는 건 엄마의 눈이야. 그 순간 은주는 평생 기다려온 말 같아.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다. 김 회장 역시 등을 돌린 채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넓은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4시간 뒤 거실의 공기는 바늘 하나 꽂힐 틈 없이 긴장으로 가득 찼다. 초인종 소리, 딩동. 모든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퀵서비스 기사가 노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김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찢어지도록 움켜쥐었다. 봉투를 여는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서류가 펼쳐졌다.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김 회장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이 약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제발 말해줘. 은주 또한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한 채 김 회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는 서류를 은주에게 보여주었다. 굵고 선명한 글씨. 친자 관계가 성립함 일치율 99.999%. 순간 공기가 터져나갔다. 사모님은 비명을 질렀다. 수지야, 내 딸. 은주는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틀어막았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사모님은 은주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지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김 회장이 뒤에서 조용히 걸어왔다. 그의 눈도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은주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수지야, 아빠다. 내 아빠야. 은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그 두 사람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정말로 버린 거 아니었어요? 사모님의 손이 멈추지 않고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버린 적 없어.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수지야. 은주의 숨이 떨리고 눈물이 고통처럼 쏟아졌다. 그때였다. 벽에 붙어있던 기운 실장이 갑자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설마 진짜 이렇게 쉽게 들통날 줄이야. 김 회장의 눈빛이 단칼처럼 그를 베었다. 기훈 실장. 그 한마디에 기훈은 숨을 멎었다. 너 돌고래 옷 훔쳤지? 기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 반지를 우리 딸 가방에 집어넣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러나 뼈를 꺾는 힘이 있었다. 기훈은 주저앉았다. 입술이 새파랗게 떨렸다. 아닙니다. 전 그냥 그저. 김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말했다. 저 인간 경찰 올 때까지 묶어둬라. 아니, 그 전에. 그는 곁에 서 있던 법무팀장을 보았다. 고소장 준비해. 횡령, 절도, 무고, 방해행위. 있는 죄, 없는 죄 다 털어.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기훈 실장은 절규했다. 회장님,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렇게 저를 버리십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내려앉았다. 내 딸을 해친 순간 너는 이미 내 집안의 적이다. 그 말 한마디로 기훈의 마지막 희망은 무너졌다. 도혁은 그 와중에도 계속 울부짖었다. 은주야, 한 번만 봐줘. 우리 다시. 은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은주가 아니야. 도혁은 멈칫했다.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내 이름은 김수지야. 앞으로 내가 함부로 부를 이름은 아니야.
경호원 2명이 도역을 끌고 나갔다. 거실에 남은 건 진실을 마주한 가족의 울음뿐이었다. 김 회장이 딸의 붉은 상처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수지야, 이젠 절대 다신 너를 잃지 않겠다. 그 말에 은주는 마치 평생 참아오던 눈물을 한 번에 토해내듯 울었다. 그 울음 속에는 고통, 상처,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가족의 안전한 품이 있었다. 거대한 저택의 하얀 벽이 마치 따뜻해지는 듯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악인들은 무너졌고 잃어버린 딸은 돌아왔고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듯 청담동 저택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포근하고 따스했다. 1년 전 이 집은 차갑고 고요한 성체 같았다. 슬픔과 분노, 상실의 그림자만 가득하던 곳.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수지는 밝은 미소로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옅은 캐멀색 니트, 따뜻한 표정. 이제는 더 이상 하인처럼 어깨를 움츠린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딸이자 엄마 그리고 한 사람이었다. 사모님이 앞치마를 메고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수지야, 간 좀 봐봐. 이번엔 안 짤까 모르겠네. 수지는 웃으며 다가가 국자를 건네받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손맛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괜히 나무젓가락을 들고 수지를 살짝 쿡 찔렀다. 얘는 27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보려는 엄마 마음도 몰라줘. 수지는 한순간 멈췄다가 부드럽게 사모님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알아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사모님은 눈물을 훔쳤다. 이제 그 눈에서 흐르는 건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거실에서는 할인이가 새로 받은 인형을 들고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우리 애기 이름은 고래예요. 돌고래. 김 회장은 소파에 앉은 채 서류를 보다가도 손녀가 부르면 곧바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할인이 마음대로 지어라. 돌고래 좋네. 우리 집의 행운 상징이지. 수지는 그 이름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난 흉터 자리를 쓸어내렸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제는 상처가 아닌 되찾은 인연의 증거였다. 이윽고 김 회장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넓은 봉투를 수지에게 내밀었다. 수지야, 아빠가 내게 주고 싶은 미래다. 수지가 봉투를 열자 해상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장이 있었다. 아빠, 이건 너무 커요. 저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아픔을 겪었고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잘 아는 아이야. 그의 말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아빠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역할을 맡길 사람은 너뿐이다. 수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저 잘할게요. 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만들게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저택 곳곳에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 오늘은 수지의 생일. 생일 케이크 위에 촛불이 흔들리고 할인이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수지의 입술이 떨렸다. 예전 같으면 눈물만 터져 나올 상황. 하지만 오늘은 미소가 먼저 번졌다. 엄마 소원 빌어. 빨리. 할인이와 사모님 그리고 김 회장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지난 28년 줄인 배를 움켜쥐던 밤 폭우 속에서 아이를 업고 도망치던 순간 도역의 발길질, 기운의 계략,
사람들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던 모든 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 되찾은 부모, 손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들. 그 모든 순간이 숨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지는 눈을 뜨며 말했다. 이제 제가 바랄 건 없어요. 이미 기적을 받았으니까요. 후, 촛불이 꺼졌다. 폭죽이 터지고 할인이가 수지의 목에 팔을 감았다. 엄마, 사랑해.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도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사모님이 두 사람을 껴안고 김 회장이 뒤에서 손녀를 번쩍 들어 올렸다. 저택 전체에 웃음소리가 가득 메아리쳤다. 한때 겨울의 그림자였던 이 집에 이제는 따뜻한 봄이 영원히 깃들었다. 수지는 창밖 가을 햇살 아래서 조용히 속삭였다. 견뎌줘서 고마워, 수지야.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용기 준 모든 순간들. 고마워. 흉터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마치 훈장처럼 빛났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야 진짜 시작되는 것이었다.